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입문과정이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입문과정은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과정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물권 가운데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개념을 갖다가 좀 잡아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이제 캐치를 했다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채권에 있어서는요, 나오는 부분에서 특히 시험 문제 1순위로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148쪽에 보시면은요, 담보 물권이 나와 있어요. 자, 물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담보 물권이 있습니다. 담보 물권. 이 담보 물권은요, 처분은 할 수가 있죠. 처분은 할 수 있지만,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건요, 용익물권이라고 공부를 하죠. 근데 담보물권은요, 용익물권이 아니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처분은요, 경매를 말하는 거죠. 경매. 그래서 경매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물권 그러고, 이 담보물권은요, 다시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질권, 유저질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질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어요. 이 순서는요, 단순히 암기하기 위해 가지고 순서를 살짝 바꾼 겁니다. 법조문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유저질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유치권이라고 한 건요, 이거는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부르죠.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당권하고 질권은요, 이거는 당사자가 계약서에다가 정해서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그 물건 또는 권리를 갖다가 경매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돼야 돼요. 약정. 그래서 이거는 약정 담보 물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정 담보 물권이 됐든 약정 담보 물권이 됐든 공통된 성질이 존재를 합니다. 그 공통된 성질을 갖다가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담보물권에 있어서 공통된 성질이 있다. 공통의 통자하고 있다. 그래서 유자를 써서 통유성이란 말을 씁니다. 담보물권에 있어서 공통된 성질. 그래서 148쪽에 보면 양괄호 2번에 보면 법적 성질 해가지고 법정담보물권, 그 다음에 동글맹이 2번에 부종성, 그 다음에 수반성, 불가분성 이런 내용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통유성 그러는데요. 이러한 공통된 성질로서 통유성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걸 따르는 부수물불 그렇습니다. 부종성, 수반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부수, 불물 이렇게 해도 되고 부수물불 그래도 되는데요. 자, 부종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종성. 이 부종성이라는 얘기는요, 주된 권리가 존재해야지만 담보물권도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된 권리가 성립해야지만 종된 권리도 성립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금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갑이 채무자.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이 채권자 해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빌려줄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럼 이때 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해가지고 갑이 갖고 있는 요 담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1억 원을 갖다가 빌리는 거, 요걸 갖다가 원본 채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원금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금을 기본으로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본 채권이 존재하고, 이 원본 채권은 담보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이렇게 불러요. 피담보 채권. 또 다른 말로 이걸 따가 돈을 빌렸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그러죠. 금전 소비대차. 요게 주된 권리입니다. 요게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돼야지만, 그러면 요때 요 채권자는요, 당신한테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니까 이자를 주세요. 이자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돈을 갖다 빌려주게 되면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해줘. 담보 설정 계약이 나오겠죠. 담보 설정 계약. 그 다음에 담보가 없다. 담보가 없으면 불안하겠죠. 그러면
보증인을 요구하겠죠. 보증계약. 이러한 계약들을 갖다가 우리는 종된 법률 관계 그래요. 이게 종된 권리입니다. 이게 주인된 권리, 주된 권리가 되고요. 이게 종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종된 권리. 그러면 이렇게 1억 원을 갖다가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지만 이자도 발생하는 것이고 보증도 발생하는 것이고 담보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도 유효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원인 무효다 그러면 이자도 무효, 저당권 담보 설정도 무효, 그 다음에 보증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된 권리가 유효하게 성립해야지만 종된 권리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부종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의 부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속된, 종속된 권리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종성이 있다. 이 부종성은요, 담보물권 전체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따라서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지만 유치권도 존재하는 것이고 저당권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해야지만 저당권 설정도 유효가 되고 질권 설정 계약도 돈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가 유효하게 성립해야지만 질권 설정 계약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반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반성. 이 수반성은요, 뒤따라간다는 얘기죠. 자, 주된 권리가 움직이면 종된 권리도 뒤따라가죠. 그래서 주물, 종물에 이르는 주된 권리, 종된 권리도 그대로 유추 적용이 됩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에게 을이라고 한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주고 받을 돈 채권자인데요. 이때 채권자 을에게는요, 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채권자가 있어요. 너는 나한테 줄 돈이 있잖아. 줄 돈이 있는데 왜 나한테 돈을 안 갚아? 그랬더니 이때 을이라고 하는 요 채권자가요, 지금 주머니에 당장 돈은 없고 다른 사람 갑에게 받을 돈 1억 원이 있는데 그 받을 돈 채권을 갖다가 넘겨드릴게요. 이게 채권 양도죠. 그래서 돈을 갖다가 갚아야 되는데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권리를 대신 넘겨줄게. 권리라도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거라도 주세요. 요걸 채권 양도 그래요. 그러면 이때 요 채권자가요, 주된 권리 채권을 갖다 양도하게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된 권리도 그대로 주인을 따라가죠. 이걸 수반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게 되면 이 권리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을에게 줄 돈을 나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된 권리가 따라갔으니까 특약이 없으면 이자도 병에게 지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뭐라고 하느냐? 을의 사정이 딱하니까 원금만 나한테 갖고 이자는 여전히 을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자는 안 따라가겠죠. 그래서 요 주인된 권리를 따라가는 게 바로 수반성입니다. 수반성도 전부 다 공통된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나눌 수 없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갚을 돈,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받을 돈 전액을 받아야지만 담보 물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일부만 변제가 됐을 때, 일부만 갚았을 때에는 담보 물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갖다가 피담보 채권으로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1억 원을 다 갚는 게 아니고 2천만 원 들고 와가지고 2천만 원을 일단 갚을 때니까 1억 원 저당권 등기 말소해 주세요. 그러면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채권자는 저당권 말소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담보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 쪽에서 변제하는 것은 담보 물권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됐던 질권이 됐던 저당권이 됐던 전액 변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상대위성. 이 물상대위성이 있는데요,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요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립한 문제로서 저당권에서 아주 커다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물상대위성을 따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는 거, 물건 위로 대신 위치하는 성질입니다. 물건 위로 대신 옮겨가는 거예요. 담보 목적 물건이, 담보 물건이죠. 담보 물건이 멸실이 됐거나 훼손이 돼서 사라지게 되면 담보 물건은 멸실 또는 훼손이 됐을 때 가치가 변형된 금전이라든가 기타 물건 위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그래서
옮겨가는 성질. 요걸 갖다가 우리는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갖고 있습니다. 건물 갖고 있어요. 을이라고 하는 요 채권자한테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1억 원을 빌렸습니다. 1억 원을 또 이렇게 빌려서 썼는데요.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로서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로서 저당권자가 되어 있는데요. 해가지고 1년 있다 변제하기로 했어요. 1년 있다가. 자, 근데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 물건이 1년 되기 전에 6개월 지나가지고 원인 모를 화재가 있어가지고 화재에 가지고 요것이 멸실이 됐습니다. 전소가 돼버렸어요.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담보 물건 부동산 건물이 원인 모를 화재에 가지고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저당권은 사라집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채권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자예요. 나 그놈한테 돈 빌려줬어요. 돈 빌려줬는데 그 저당권 설정받은 그 건물이 화재에 의해 가지고 멸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입니다. 그 담보 물건이 멸실이 돼버리면요, 이 사람이 돈을 갖다 갚지 않으면 그 물건을 경매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그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경매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물건에 있어서 공통된 소멸 사유는요, 목적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 됐든 소유권이 됐든 물건 사라지는 게 원칙이에요. 사라지는 게 원칙인데 운이 좋게도 갑이라고 한 요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요, 이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어놨어요. 화재보험. 이 화재보험을 갖다가 별도로 들어놓으니까 화재보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이 이렇게 지급이 돼버리면 물건은 사라졌죠. 멸실 또는 훼손이 돼가지고 보험금이라고 하는 가치가 변형된 돈이 발생하게, 돈, 금전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 A라고 하는 보험사가요, 이렇게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하게 되면 이때에는 저당권이 물건이 사라졌지만 가치가 변형된 다른 물건 위로 옮겨가는 게 있어요. 이게 물상대위예요. 물상대위. 따라서 이때 채권자인 저당권자는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지급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돈을 갖다가 우선 변제받겠습니다. 압류를 해버려가지고 우선 변제해서 자기가 받을 돈을 빼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물상대위성입니다. 이 물상대위성은요, 우선 변제가 인정이 됐을 때 주장하는 것이고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은 주장할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거기 보시게 되면 148쪽에 보시면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서 통유성에서 보게 되면 물상대위성이 빠져 있죠. 그래서 부종성이라든가 수반성이라든가 불가분성은 전부 다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상대위성은 인정될 수가 없다. 어쨌든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담보물권은 공통된 성질로서 네 가지가 있는데 부수, 물불이라고 하는 거 네 가지가 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요걸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뜻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해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저당권하고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그래서 유치권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요, 돈 내놔가 아닙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못 내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치권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갖다 드렸을 때 유치권은요, 돈 내놔로 잘못 알고 계신 분 있죠. 유치권은 돈 내놔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못 내줘 인도 거절권입니다. 유치권은 돈 내놔가 아니에요. 인도 거절권이에요. 따라서 돈 내놔 그러면 채권으로 바뀌는 것이고, 못 내줘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자, 그 물건을 갖다가 산 매수인, 그 물건을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네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돈 받을 때까지 못 내줘. 네가 이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못 내줘. 네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못 내줘. 인도 거절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니까 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소멸시효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유치권을 갖다가 행사하는 도중에는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아니면 계속 진행한다?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돈 내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시계 수리를 부탁을 합니다. 시계. 고가의 시계가 있어가지고 시계 수리를 했다가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을이라고 한 수리업자가 시계를 수리를 합니다.
시계 수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시계 수리 비용이 발생이 됐다. 뭐 고가의 시계 같은 건 뭐 수리비 엄청나게 비싼 것들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계 수리비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발생이 됐다. 10만 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때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리비를 갖다가 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수리비 주기 전까지는 못 내줘. 인도 거절할 수 있죠. 이건 법 규정에 의한 것이고 당사자가요 처음부터 수리 계약을 갖다가 맺었을 때 약정으로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수리비를 갖다가 안 주게 되면 요 채권자는요 답답하겠죠.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국가를 갖다가 상대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놈한테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수리를 했다 맡아서 수리를 했는데 저놈이 수리비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국가는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런 사실이 있으면 돈 받을 때까지 모든 자한테 인도 거절해. 국가가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법정담보물 거서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리비를 갖다가 받기 전까지 그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그 물건은 채권자 자신의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주장이 되고 유치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유치권은요 어디까지나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권자 자신의 물건이 아니고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은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물건으로서 부동산도 유치할 수가 있고 동산도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요 부동산에도 성립하는 것이고 동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부동산도 성립할 수 있고 동산도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채권적 증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으로서 부동산과 동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돼요. 점유. 채권자인 유치권자가요 점유를 갖다가 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점유를 갖다가 상실해버리면 유치권은 그 즉시 소멸입니다. 그래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점유를 갖다가 해야지만 유치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그 즉시 소멸. 따라서 물권 가운데서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는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유치권에 있어서 이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입니다. 존속 요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요. 이러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변제기가 돼야 돼요. 변제기가 되어야지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변제기라고 하는 건요. 돈 받을 날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계 수리를 했다가 맡겼는데요. 시계 수리를 했다가 맡기면서 갑이라고 하는 부탁하는 사람이 시계 수리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수리업자가요. 열흘 있다가 오세요. 열흘 있다가 갔더니 그 수리업자가요. 열흘까지 시계 수리를 했다가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갑은 을에게 당장 내 시계 내놔 그랬을 땐 이때 을이라고 한 사람은 당장 내줘야 되는 것이지. 나 이거 유치하겠습니다. 유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받을 날짜가 돼야 돼요. 변제기가 될 것. 따라서 변제기 이전에는 유치권은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유치권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담보물권의 담보물권의 통유성 가운데서 네 가지가 전부 다 인정되는 게 원칙인데요. 담보물권의 통유성 가운데서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상대위성. 요게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치권자는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기출지문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있어서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시계를 했다가 맡겼는데요. 을이라고 한 채권자가요. 수리비를 했다 받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유치권을 따 행사를 해가지고 수리비 받을 때까지 그냥 보관하겠죠. 그러면 이 유치권자인 채권자는요. 그 시계를 따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계를 손목에다 차고 다니면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값어치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계의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게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카메라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산 물건이 됐든 그러면 그 값어치가 가장 높았을 때 자기 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 그래서 을이라고 한 요 사람이
자신이 수리한 요 시계가 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가장 높으니까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경매를 딱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시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경매를 딱 통해 가지고 낙찰을 받겠죠. 낙찰을 받으면은요, 이때 그 낙찰 경락대금은요, 시계 소유자한테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의리라고 한 요 채권자는요, 당신이 나한테 시계 수리비를 냈다가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경매를 하겠습니다. 경매를 했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경매를 때 신청을 했지만 그 경락대금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내 돈 먼저 빼가겠습니다. 우선 면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우선 면제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유치권은 내 돈 내놔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낙찰받은 병이라고 한 사람한테 내가 낙찰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나한테 시계 주세요. 인도를 갖다 요구하면 요때 의리라고 한 채권자는요. 네가 누군데? 나는 너 몰라.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돈 내놔. 이렇게 인도를 딱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돈 내놔.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락대금에서 내 돈 먼저 빼가겠습니다. 우선 변제도 주장하지 못하고 당신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돈 갚아. 이것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것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은 경락인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 내놔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내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계를 했다 낙찰을 받은 사람이 시계를 했다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속상하겠죠. 속상하니까 얘는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런 사정이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내가 돈 줄게. 내가 돈 줄게. 그러면 얘는요, 돈 내놔는 안 했다고 들어. 그래? 그러면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경매는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는 신청하지만 우선 변제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 변경된 금전에서 내 돈 먼저 빼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경매만 신청한다. 경매는 왜 신청하느냐?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값어치가 떨어지기 전에 값어치가 가장 많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요, 이때 이 시계가 고가가 아니고 얼마 안 되는 거다. 얼마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경매를 딱 신청해야 되면 경매 실행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적은 돈 때문에 자기 돈 더 많이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요, 경매를 신청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받을 돈 빼고 당신한테 돈 더 채워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 소유권 넘겨. 이걸 딱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간이변제 충당. 당신이 나한테 수리비 주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경매를 신청하면 내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차라리 이 시기에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할게. 소유권 취득하는 대신에 수리비 빼고 남는 돈 줄게. 간편하게 변제하는 것다가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간이변제 충당.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 보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인 거 요건하고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의 의의만 봅니다. 148쪽에 보면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 나와 있죠. 유치권 대상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1번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타인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업자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집을 냈다가 주문을 합니다. 집 지어줘. 해가지고 공사 도급계약이 있어요. 주문하는 사람을 갖다가 도급인이라고 부릅니까? 수급인이라고 부릅니까? 집을 지어줘. 주문하는 사람. 도급인. 공사 도급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주문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건축업자를 갖다 우리가 수급인 이렇게 부르죠. 해가지고 이때 별도의 소유권 지정 특약이 없습니다. 완성된 건물을 갖다가 갑이 가져갈 것이냐 을이 가져갈 것이냐 소유권 지정 특약이 없이 건축업자 요 사장님이 자기의 재료를 가지고 집 지었습니다. 자기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을 갖다가 지어달라고 주문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요때 요 을이라고 한 요 수급인은요 요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유치권 행사를 못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갑이라고 한 사람이 집 지어줘. 집 지어드릴게요. 소유권 누가 가져갈 것이냐, 갑이 가져갈 것이냐, 을이 가져갈 것이냐, 특약이 없어요.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요때 을이라고 한 요 건축업자가 자기가 그 재료를 가지고 집 지었습니다. 근데 공사대금을 안 줘요. 공사대금을 딱 안 주게 되면 요때 완성된 물건에 대해서 요 건축업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나옵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 자기 물건이니까. 그래서
소유권 지정 특약이 없으면 도급계약에 있어서 만들어진 물건은요, 재료 제공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재료 제공자는 을이기 때문에 건축업자 자기 물건입니다.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갖다 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못한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자기 물건이 아니고 타인의 물건.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유치권은요, 점유가 요건입니다. 점유가 요건이기 때문에 저 유치권 행사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점유가 요건이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그 즉시 소멸.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받을 돈 채권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인 채권자가 보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요, 결련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 결련관계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 보는 단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요걸 갖다 우리는 밀접한 관련성 이렇게 부릅니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수리비라든가 공사 대금이라든가 물건과 물건이 맞바뀐 경우, 그 다음에요, 손해배상 채권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밀접한 관련성이란 말을 쓰니까 결련관계, 결련성 그러는데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3번에 보면 오른쪽에 149쪽에 보시면 3번 양보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변제기는 뭐야? 돈 받을 날짜가 되어야 돼요. 돈 받을 날짜가 되어야지만 유치권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이지, 돈 받을 날짜가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제기에 있을 것. 그 다음에요, 목적물 자체를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됩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는 유치권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유치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닌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 채권자는요, 쉽게 수리업자라든가 그 다음에 세탁소 사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를 갖다 주기 전까지, 클리닝비를 갖다 주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갖다가 인도 거절할 수가 있다. 인도 거절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권. 그러나 우선 변제는 못 받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경락대금에서 내 돈 먼저 빼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간이 변제 충당은요, 경매를 갖다 진행을 해가지고 경매 비용이 더 나오게 되면 유치권자는 손해가 납니다.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소유권 가져갈게, 소유권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하고 당신이 나한테 줄 돈을 다 빼고 남는 돈 더 드릴 테니까 소유권 자체를 넘겨. 이게 간이 변제 충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과실 수취권이 나옵니다. 과실은 천연과실이 됐던 법정과실이 됐던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돈 범위 내에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충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충당의 순서는요, 원금부터 까나가는 게 아니고 이자를 갖다가 충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는 원본 충당입니다. 야, 유치물의 사용수익권이 있느냐? 야, 세탁소 사장님이 세탁한 옷을 갖다가 자기가 입고 돌아다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시계 수리업자, 카메라 수리업자가 수리한 시계라든가 카메라 이걸 다 사용하는 거 안 되죠. 그래서 담보물권자인 채권자는요, 사용수익을 못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유치권자인 채권자가 멋대로 사용수익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요, 유치권자가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비, 유익비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읽어 놓으시면요, 유치권에서 나오는 기본형 문제는 다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50쪽에 보면 질권은요, 동산질권하고 권리질권이 있는데요, 동산질권은 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전당포 사장님한테 물건 맡겨놓고 돈 빌리는 게 동산질권이고, 권리질권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갖다가 지상권하고 전세권 말고 다른 재산적 권리를 갖다가 맡겨놓고 돈 빌리는 겁니다. 질권은 여태까지 한 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 안 나오느냐? 예전에 가난했을 때 전당포 찾아가죠. 지금 전당포 잘 안 찾아가죠. 그러니까 안 써먹는 제도예요. 이런 거 문제 내면은요, 그 법대 교수님이 열받아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맡겨놓고 돈 빌려 쓰는 게 뭐다? 동산질권. 그 다음에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말고 기타 재산적 권리를 갖다가 맡겨놓고 돈 빌려 쓰는 게 권리질권이다.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권리질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저당권은 100%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물권 강론에서 100% 나오는 물건이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 유치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6가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
저당권은요,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통유성이라고 하는 거, 부수물볼, 부수물볼 네 가지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당권의 일반에서 저당권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의가 나와 있어요. 저당권이란 저당권자가로 쳐놓으세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까? 아니면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원칙적으로요. 예외적으로 3자 합의가 있고 채권 양도가 있을 때 안에서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된다는 판례는 있는데요. 그건 본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 채권자가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채무자라든가 물상보증인이 있어요. 물상보증인. 그래서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인을 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보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 건데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이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채무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3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건 갖고 있습니다. 물건 갖고 있고 을이라고 하는 저 사람한테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얼마나 쓰려고? 2억 원 해가지고 원금 2억 원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서 쓰고 이자를 갖다가 지급하고 1년 있다가 갚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돈 빌려 쓴 사람이니까 채무자 이렇게 부르죠.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니까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물건을 갖다 경매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여기 채무자가요,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면 돈을 갖다 빌려줬을 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이렇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님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요 물건을 갖다가 경매해가지고 돈 빼가세요. 이렇게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돈은 갑이 빌렸지만 갚는 건 병이 갚죠. 이걸 갖다 우리는 제3자 그러고 요 제3자는 물건 가지고 보증을 샀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제3자를 갖다 우리는 물상보증인 그러죠. 물상보증인. 따라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요, 채무자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자하고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상보증인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상보증인. 하나 기울여 놓으세요.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하고 계약을 해서 점유 이전하지 않은 담보부동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나왔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채무자가요,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1년 있다가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때 돈을 갖다가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갖다 빌려주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와가지고 같이 사용수익을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채무자가 혼자서 사용수익합니까? 채무자가 혼자서 사용수익하는 거죠. 아파트를 갖다 담보를 갖다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금융채권자가 와가지고 바로 나와 같이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요, 유치권하고 질권과 달리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채권자에게 요 물건을 갖다가 넘겨준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표시하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그래서 채무자가 됐던 물상보증인이 됐던 그 변제기가 지나서 갚지 못하게 되면 경매를 당하는 것이지 변제기 되기 전에 물건 자체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라든가 물상보증인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 채권자에게 물건 자체를 넘겨주게 되면 채무자라든가 물상보증인은 그 물건을 갖다가 사용수익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라든가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그 물건을 갖다가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담보물건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담보물건. 그래서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담보 부동산이죠. 부동산 밑줄 그어놓으세요. 동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담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했다가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에 표시를 해서 변제가 됐을 때 변제받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고 내 돈 먼저 빼가겠습니다.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니까 물상 대위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특징을 갖다 보게 되면 저당권은 점유 이전을 갖다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라든가 물상보증인은 담보부동산을 여전히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저당권자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해서 돈만 빼가는 교환 가치만 지배하게 된다. 저당권의 성립 나와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약정 저당권을 취득한 후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요, 저당권 설정 합의만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저당권 설정 합의만으로써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합의가 있고, 합의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186조에 있어 6조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합의가 됐던 전세권 설정 합의가 됐던 저당권 설정 합의가 됐던 합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등기. 부종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피담보채권 원본은 원금하고 이자를 갚게 되면 저당권 말소할 필요 없이 바로 소멸한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즉 원금과 이자를 갚아버리게 되면 저당권 말소할 필요 없이 바로 소멸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되었는데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저당권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부종성이기 때문에 원본 채권의 변제가 있게 되면 저당권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자동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약정 저당권이 아니고 법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 두 개가 있어요. 법 규정에 의한 저당권, 법정 저당권이 예외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649조에 있고 하나는 666조에 있습니다. 649조는요. 토지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어요. 토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한 요 사람이 와가지고 토지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땅 좀 빌려주세요. 땅을 갖다가 빌려줄게. 그러면 사용료 줘야 되는데 사용료 1년에 내가 300만 원씩 드릴게요. 300만 원 해가지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토지 임대차를 딱 체결해가지고 요 사람이 건물을 갖다가 지었어요. 토지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자기 건물을 갖다 지었는데 요 토지를 빌려 쓰는 토지 임차인이 약정된 사용료, 차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용 대가입니다. 이 차임을 했다가 지급해야 되는데 얘가요, 이익이 연속해서 차임이 연체가 됐어요. 사용료를 갖다가 이렇게 지급하지 못하니까 열받겠죠? 열받으면 토지 임대인은요, 뭐 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건. 그래서 토지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이건 당사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으로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토지 임차인 당신이 요 토지를 갖다 사용을 해가지고 이익이 연속해가지고 차임을 갖다가 연체하게 되면 경매합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약정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을 갖다 연체를 벌이게 되면 법 규정에 의해서 임차인의 건물을 했다가 압류해가지고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정 저당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경매를 또 실행을 해가지고 이 경매 대금 다 갖고 간 건 아니겠죠? 연체 차임만 가져가는 거예요. 연체 차임만. 이게 바로 649조입니다. 1번에 보면 토지 빌려 쓰는 토지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 연체 시 차임은 사용 대가요.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차인의 지상 건물을 갖다가 압류 등기한 때에는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법 규정에서 경매 실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못 받은 돈을 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666조가 있죠. 666조. 이게 법정 저당권이에요. 공사 도급인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 지어줘 해가지고 집 주문을 했어요. 을이라고 한 요 사람한테 알았어요, 내가 집 지어드릴게. 그래서 공사 주문을 한 공사 도급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수급인이 있을 때
요 건물의 소유를 했다가 갑이 가져가는 거죠. 이랬을 때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공사 대금을 갖다가 주지 못한다. 대금을 주지 못하니까 요때 공사 수급인은요, 처음부터 당사자가 계약서에다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민법 666조 규정에 의해서 법정 저당권 설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당신이 공사 대금을 다 주지 못했으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요건 형성권 아니에요.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 요 청구권이 아닌 건 전부 다 청구권이기 때문에 요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형성권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공사 수급인 건축업자가 공사 도급인 집 주문한 놈한테 공사 대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법정 저당권. 그래서 당사자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게 원칙, 약정 저당권이 원칙인데요. 법 규정에 의한 건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그 다음 저당권 효력이라든가 저당권 실행은요,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해봐야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보면,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 실행과 용익관계 가지고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청권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법정지상권을 갖다가 하나 봅니다. 법정지상권. 양괄호 1번 별표 3개 넣으시고요. 이 366조 법정지상권은요, 저당권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상권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네. 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정지상권. 이건 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는 권리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366조를 봅니다.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요, 토지를 못 빌려줘 라고 하는 특약이라든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줘, 철거한다는 반대 특약, 법 규정의 취지를 따라 위반하는 특약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이제 366조는 어떤 거냐? 저당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은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공통 요건은 뭐냐면 동일인 한 사람이어야 돼요. 동일인, 즉 한 사람이 땅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일인 소유일 것. 그 다음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죠. 담보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빌려주세요.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경매해서 당신 돈 빼가세요. 해가지고 약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요, 이때 을 저당권자로부터 돈을 갖다가 빌려 쓰는 갑이라고 한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요. 못 갚으니까 당연히 을이라고 한 이 사람은요, 약속대로 토지를 경매하겠습니다. 토지를 경매 신청을 해버렸어요. 이때 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를 갖다가 관심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경락대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됐을 때입니까? 경락대금 완납십니까? 경락대금 완납십니다. 따라서 경락대금을 갖다가 완납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 사람이 토지 건물 동일인 갖고 있다가 저당권 설정이 돼가지고 경매가 됐을 때, 저당권 실행이 됐을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고, 이러한 경우에 요 건물은 달팽이가 아닌 다음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 법은요,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빌려줘야 된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따라서 이때 토지를 갖다가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건물 철거해 이렇게 특약을 맺게 되면 그 특약은 무효인 특약이 되는 거예요. 무효인 특약. 자, 그래서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성립하게 되면 경매당한 갑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주가 되고, 따라서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근데 반대로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토지는 갑이 여전히 갖고 있고 건물만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돈을 못 갚았습니다.
해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경매를 해가지고 정이라고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경락대금 완납하게 되면 정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은 누가 취득하느냐? 건물 소유자인 정이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라고 한 사람은 바로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빌려주게 되면 몇 년을 빌려주느냐? 이것도 법정지상권 취득도 똑같이 30년, 15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담보 설정 당시에 석조석해조 연화조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이 석조석해조 연화조라고 한다면 이때 정이라고 한 사람은요 30년 또는 15년 이렇게 적용을 받는 거죠. 석조석해조 연화조니까 30년 보장받는 거예요. 30년. 근데요 이 저당권이 저당권 실행이 돼가지고 법정 지상권을 따가 취득하게 되면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은요 당연히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자는 지료, 사용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요 정이라고 한 사람이 만약에 토지를 빌려 쓴다 그러면 적게 주고 싶고 갑이라고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러면 이때 요 사용료는 합의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법원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지료에 있어서 합의라든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해준다. 지료가 결정이 되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지료를 갖다가 등기하지 않으면 지료 연체 효과도 주장하지 못하고 지료 증감도 청구하지 못한다.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번 366조 법정지상권 엄청나게 중요한 것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무조건 빌려줘야 된다. 강행 규정이고 안 빌려줍니다. 배제 특약은 무효.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저당권 담보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때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토지에다가 기둥, 지붕, 벽 만들어 놓고 건물이 존재하게 되면 보존 등기와 상관이 없이 원시 취득한 거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당연히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일인 소유해야 돼요. 동일인 소유. 따라서 토지, 건물, 동일인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때에도 당연히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는 겁니다. 토지만 담보 설정할 수도 있고 건물만 담보 설정할 수도 있고 동시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특수저당권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해서 저당권 뜻하고 저당권에 성립하고 그 다음에요 법정지상권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하셔도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운 부분은 3분의 1 정도는 넘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요. 채권법에 있어서 채권 총론에 있어서 두 가지 보고 그 다음에 채권 강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